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 덕분에 세계 다른 나라의 데이터들을 다들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발견을 했던 곳이 미국의 통계청,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통계청인데 미국에서는 센서스 뷰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구 센서스를 담당하는 청이죠. 거기 갔더니 전 세계 인구 통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을 썼었을 때, 제가 썼던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가 한 2018년 정도 전후해가지고 인구의 감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제가 그때 핵심적으로 책에서 다뤘던 내용은 2006년, 제가 그때 책을 썼을 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대로 정책적인 대응을 잘 못할 경우에는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담았는데 제 책의 내용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측 못했습니다. 뭐 말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 들어서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는 통계청에서 심지어는 한국개발연구원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연구소에서 계속 인구 절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썼던 책의 내용들을 계속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모든 걸 결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게 돼서 그래 이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데이터를 작년에 쭉 모아보니까 이게 좀 최근에 나오는 식의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식의 결정론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반대 의견을 갖게 됐는지 오늘 한 50분, 40분 정도에 걸쳐서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책에 없는 몇 가지 보너스 데이터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일본의 생산활동 인구예요. 생산활동 인구가 뭐냐면 15살에서 64세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팔팔한 인구를 생산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 생산활동 인구가 오르고 내릴 때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경제 내에 부양 인구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제가 활력이 생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가 자산시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정도까지만 하면 저도 별로 울컥 안 하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는 그림답게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주택가격지수는 정말 인구가 감소할 때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사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파고 들어봤어요. 정말 그런지 데이터로 확인해보자. 이게 저희 신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세미나에 제가 키 차트, 핵심적인 걸 4개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거 봐주십시오. 검정색 선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알겠는데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파란 선이 여기가 왼쪽 축인데 이 보시면 플러스 2%씩 증가하고 1.5% 증가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5%도 있는데 자 여러분 쭉 따라가 보세요. 1991년 일본 부동산 시장 붕괴될 때 일본 인구가 감소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감소했냐 면 199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요.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다. 저 동의해요. 사람이 줄어드는데 빈집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5년 전에
집값이 무너졌는데 그게 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활동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거꾸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산활동 인구가 앞으로 5년 뒤에 줄어들 거라는 것 때문에 먼저 빠졌다. 와, 굉장하네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또 해석이 안 돼요, 전혀. 이 보시면 일본의 생산활동 인구가 계속 1%씩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 건 이미 88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건 88년의 일인데 왜 그럼 그 뒤로 3년간 집값이 더 올랐냐는 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 괴담이라는 거, 이런 거가 좀 생각나는 거죠. 이 도시 괴담이라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괴담이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듣고 있는 도시 괴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괴담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어느 미국의 책에서 본 내용이었는데, 심리학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가 출장을 갔는데 혼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멋진 좋은 호텔에서 술을 먹다가 바에서 난생 처음 보는 예쁜 아가씨가 저를 보고 방금 미소 짓더니 이 술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듣고 거기다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그 술을 딱 먹고 딱 깨는 순간, 정신을 잃은 거죠. 딱 깨는 순간 욕조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자기 배에 수술 자국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도시 괴담이잖아요. 뭘 빼갔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이런 도시 괴담을 들으면 오래오래 기억나요. 왜? 누가 그랬다더라. 이거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 일본의 인구 감소 괴담도 여기에 비슷해요. 자, 우리가 1년에 500만 명씩 방문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관광 목적으로만 500만 명 이상이 가는 나라 일본인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인구 감소해서 망했다더라. 와, 신기하죠. 근데 두 번째,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동일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막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각종 수많은 신체 장기들을 갖다가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대기하고 고통스럽게 준비하고 그러고 결국 가족들이 이식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지 아시잖아요. 바로 그놈의 항체 반응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새로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는 순간 몸에서 강력한 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니까 이 신체 구조가 비슷하며 건강하며 더 나가서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사이는 상대적으로 그 저항이 작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효자 효녀들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콩팥을 둘 다 잃어버려서 하나를 자녀가 줬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 자, 그런 걸 듣고 보면 또 하나 문제가, 그런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당장 옆에 바로 수술할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그 사람을 호텔 욕조에다 잡아들여 놓고서 나갔다. 이미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죽었죠. 그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에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욕조의 물에 사람이 1시간 담겨 있으면 피부 벌써 괴사해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생생하거든. 자극적이거든요. 이 이야기도 그런 거죠. 일본이 인구 감소해서 나라 망했다라는 스토리를 전개하려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스토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라에 빈집이 늘어나면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정도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바로 일본이 지난 1991년 이후에 망했던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이에요. 일본 부동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기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검정색 선이 뭐냐 하면 일본의 달러엔 환율 옆에 있는 재할인율,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책금리예요. 자, 정책금리가 봐주세요. 이전에 얼마였나? 2.5%였어요. 2.5%. 일본 경제가 그때 6%, 5% 성장하고 있었을 때 세상에 정책금리가 2.5%였어요. 왜 정책금리가 2.5%냐면 일본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260에서 120까지 반토막이 난 거죠. 우리나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1달러에 대해서 1200원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600원이 된 거죠. 여러분, 환율 600원이 됐다?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 중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빼고는 수출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 충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5.5%에서부터 2.5%까지 내리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오래 유지했어요. 왜? 왜 저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이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일본의 주가 수익 배율인데 PER이라고 하죠. 이 PER이 뭐냐 하면요. PER이 뭐냐 하면은 어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 주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그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1,000원이다. 이해되시죠? 주당 이익을 1,000원 벌어들이면 10년 모으면 이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PER이 10배, 그러면 10년 이런 뜻입니다. 자, 일본 봐주세요. 몇 배? 67배. 부러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평생 한국 주식시장의 PER이 60배 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팔아치우고 은퇴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식 하나 사서 이익으로 그 주식이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7년이라니. 근데 67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었냐. 여기 봐요, 여기 봐. PER이 그렇게 높을 때 금리가 몇 배? 죄송합니다. 몇 퍼센트? 6%. 야, 여러분. 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뒤늦게 주식시장에 랠리에 올라탄 사람들은 예외지만 옛날부터 그 주식들을 많이 한 주식 투자의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이 저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저 주식 나 다 팔고 6%짜리 예금 넣어놓고 나 편하게 살래. 이게 훨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는요. 종합주가지수 PER이 60배 된 적은 없는데 어떤 특정 시장 PER이 100배 넘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0년 IT 붐 때 코스닥 기업들이요. PER 100배 넘는 거 숱하게 나왔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강남대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모 벤처 회사가 건물을 1, 2, 3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죠? 또 구로동에 디지털 밸리들이 있는 곳에 가면 역시 모 IT 회사가 자기 회사 건물 1, 2, 3, 4 갖고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IT 버블 때 증자한 거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치운 거죠. 증자를 하면서 구주 매출을 한 거예요. 시장에 팔면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져와서 그걸 갖고 부동산 산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시작해서 그 회사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가격까지 끌어올리도록 주식시장이 미쳐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솔직하자는 거죠. PER이 60배, 100배 올라가가지고 돈이 먹는 시장이 되면 그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 여러분,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피투왕 선생님이 배당주 투자하시면서 배당 10% 주고 5% 주는 주식 발견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샀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양반 책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이 좋은 일요일 오후에 밖에 벚꽃이 만개했어. 근데 이 뚱땡이 강의 듣게 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야?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도대체 예금해가지고는 답이 안 보이니까 이 양반한테 뭔가 위안을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칩시다. 제가 뭐 그렇게 매력 있는 남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에요. 더구나 공짜 강의도 아니고 물론 책 준다지만 2만 원씩이나 받았는데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모든 경제의 핵심 변수는 뭐예요? 우리 금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금리가 1%니까 부동산이 그 난리가 나는 거고 주식시장이 2천이 넘어서 있는 거고 뭐가 자꾸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일본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금리가 더럽게 높았다. 금리 6% 주는데 PER 60배, 70배 되니까 대주주가 끝도 없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걸로 예금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더 문제가 뭐냐?
부동산 시장이 말도 못하게 가격이 비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 많고 특히 박은갑 박사님에게 드리는 저의 충정 어린 선물이에요. 박은갑 박사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시는 박사님이신데 이 그림은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현역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FM 가이드나 네이버에서 네이버 금융에서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보고서 진짜 엄청 많이 나오죠. 저는 현역이거든요. 우리 박 박사님은 이제 야 얘들아 열심히 일해봐 이러고 이렇게 강의단이 아니신가요? 저는 아직 현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그림 한번 여러분 봐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키 차트. 자, 첫 번째 키 차트는 인구 감소 뭐 이런 거랑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 연관 없었다.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 키 차트. 우리나라랑 일본을 단독 비교하는 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매미가 새다 그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랑 한국 부동산이랑 일본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는요, 매미가 새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해요, 진짜. 왜 그런가?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1870년부터 짐승 같은 놈들, 그죠? 1870년부터 2000년대, 2012년까지 전 세계 14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4개 나라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측정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이게 명목 지수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실질 부동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 살았냐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 녹물 나오는 유명한 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재건축한다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가 언제 분양했나 봤더니 여러분 73년에 분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73년에 분양가가 3만 원. 지금 3천만 원이거든요, 평당. 그때 평당 3만 원에 분양했어요. 지금 3천만 원이. 1000배 올랐죠. 와,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물가가 10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토큰이라는 게 있었는데 토큰이 20원 했어요. 토큰이 20원 했는데 버스 토큰이 20원 했는데 지금 125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애쓴 버스 요금이 대략 50배에서 6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라는 게 옛날 70년대 초반에 이 아파트 분양하던 시절에 비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100배 가까이 올랐어요. 결국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 실질 상승률이 10배 정도인 거예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단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지도 10배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이 그림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빨간 선. 우리가 말번 차트죠. 언제 얼마부터 올랐나 한번 볼게요. 여기가 100이에요, 100. 2500. 참고로 이거는요, 여의도 시범처럼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 있고, 그쵸? 재건축하면 이 단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여의도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 부동산 가격이에요, 저게. 이해되세요? 저게 몇 배? 100에서 2500 갔으니까 25배를 실질 부동산 가격이 25배 오른 거예요. 동경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배도 올랐거든요. 동경 지역은 1960년대부터 75배 올랐다는 거예요. 실질. 여러분, 이게 이런 나라가 망한 게 이상해요? 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니, 서울의 시범이든 압구정의 현대든 아무튼 누구나 살고 싶고 재건축의 가치가 엄청나고 깔고 앉아있는 재건축 당시에 받게 될 지분이 어마어마한 단지조차 10배 올랐다 그러면서 우리도 와 했는데
전국 부동산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큐슈에 있는 논밭이나 홋카이도에 있는 평야가 합친 평균 가격이 25배 오른겨. 그리고 이때부터 반토막 넘게 났잖아요. 봐요. 반토막 넘게 났는데도 세계 부동산 가격 지수 중에 2위야 아직. 1위는 어디냐고요? 지금 역전한 나라가 하나 있어. 저게 분홍색 프랑스. 왜 프랑스가 세계 부동산 가격 1위냐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프랑스 여행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도시를 방문해보면 어때요? 5층, 6층짜리 고만한 주택들이나, 그러니까 높은 종탑 빼고는 온 도시가 전부 5층이야. 그죠? 왜 그런가 알아봤어. 공부를 해봤어, 내가. 그것도 어디서 그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난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했는지 난 잘 몰라. 아무튼 거기 계신 아는 박사님이 이 논문 썼더라고요. 무슨 아서 킴 그런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김아서 교수님 아마 이제 재미있게 보시거나 그런데 ADB 아시아개발은행 사시나 봐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논문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뭐냐면 웬만한 19세기, 18세기에 지어져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그게 뭐냐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대문급인 거예요. 남대문, 봉정사, 석가탑 이런 거예요. 야, 그건 너무 많지 않냐 그랬더니 19세기에 지어진 집은 아무튼 집을 새로 짓고 리뉴얼은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외관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때 나무로 지었을 텐데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건물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요? 안에 다 빔을 넣고 엘리베이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넣는다고요. 그런 걸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이나 리뉴얼에 대한 수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몇 배 늘었냐면 4배 늘었거든. 대부분 다 그렇잖아. 우리도 해방될 때 3천만 결핵을 했는데 지금 남북한 합쳐 8천만이잖아. 다 3배, 4배 늘었다고. 집은 없는데 사람은 느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시간 반씩, 2시간씩 통근전철 타고 시달리면서 출퇴근하는 거야. 그러니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인생이더라고요.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진짜 헬이에요. 젊은 애들이 헬이더라고요. 실업률 25%에 방 하나짜리 스튜디오, 그죠? 투룸도 아니고 원룸 스튜디오 하나가 프랑스 7구에 있는 거 복독방 지나가다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유로야 월. 이게 1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1,200원 하거든요. 3,000유로 그러면 우리가 월 얼마를 내냐 계산을 한번 해볼 때 한 400 내더라고요. 그죠? 방 하나가. 물론 7구니까 좋죠. 바로 소르본느 대학교 옆이에요. 그렇지만 대학생이 거기 살려면 부모 등골 브레이커를 엄마까지도 같이 브레이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왔지. 2가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죠? 첫 번째,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내내 안정적이다가 1970년부터 갑자기 다 올랐다. 그죠?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도 올랐고 딴 나라도 다 올랐다. 다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 평균이 얼마냐 하면 5배쯤 오르는 게 여기가 얘들 빼고 평균이 한 5배 오르더라. 이해되시죠? 세계 평균은 5배 정도 올랐다. 70년부터. 두 번째, 그리고 일본이 이상한 나라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경상도하고도 고령에서 태어난 시골 촌놈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빨리 게임분이어서 저 어릴 때 데리고 대구로 나와서 대구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동네, 교육대학교가 있는 곳이니까, 교대가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그 교대 앞에 있는 남산동, 이름만 들어도 벌써 오래된 동네입니다. 남산동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하시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택을 구입하실 때 얼마 주고 구입하셨냐? 1,500만 원 주고 구입하셨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돈 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이 이제 서울로 떠나면서 이사를 할 때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아세요? 대구시에 그래도 대구의 지하철 1호선역에서
10분 안에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혹시?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단독주택 살기 싫어요. 30년 살면 비센 물센입니다. 그죠? 정형돈이만 비센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맨날 여름에 집에 내려가면요, 기와장에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커튼 치고 너무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맨날 올라가가지고 그거 했어요. 방수포 깔고 그랬어요. 왜? 곧 장마에 비세니까. 뿐만인가요? 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다 썩었거든요, 안에 나무가. 흰개미, 뭐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 천지입니다. 암만 훈증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훈증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자, 제가 뭔 말 하고 싶으냐? 누구나 살고 싶은, 그리고 새로 지어져서 오랫동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집은 비싸고, 안 그러면 싸요. 그걸 평균을 내면 당연히 못 오른 동네가, 제가 이야기한 경상도 대구에 그런 동네는 30년 평균 상승률 0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신 거야 도대체? 그쵸.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알겠죠. 그죠? 저희는 평균의 함정에 너무 많이 속는다는 거죠. 맨날 누구나 시범 아파트만 생각하지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홍모씨 집은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저게 집값이 저렇게 올랐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자꾸 빠져들면,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한 맺히게 돼요. 그쵸? 우리 박홍화 박사님이 한국의 부동산 심리라는 책에서 정말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한이 맺히면 판단이 안 돼.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매매가 안 돼. 한이 맺히니까. 그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다소간의 버블이 있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저는 솔직히 부산 같아.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 이번에 부산에 이번에 분양가 얼마에 분양인지 아세요? 평당 2천만 원에 일반 아파트가 분양했어요. 주상복합 말고, 해운대 주상복합 말고, 쓰나미에 밀려나간 그 해운대 말고, 영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미없나 보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반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하는데 50대 1인가 100대 1에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장사진을 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과열이다 거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국적인 버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일본이랑 딱 넣는 순간 뭔가 좀 다르더라. 또 하나의 세 번째 오늘의 키 차트 하나만 더 하고 뒤로 갈게. 더 하고 한국 이야기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또 이제 존경하는, 저는 제 자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뻔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담 이래 새로운 게 어딨니? 이렇게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출처만 잘 명기합니다. 이 그림은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냐면, 월 춘천은 KB국민은행인데, 이 KB국민은행의 올해적 거의 발굴 출토 자료급이잖아요. 옛날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재발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핑크 팬더님이에요. 제가 또 존경하는 블로거 핑크 팬더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시죠. 그분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물론 도용은 아닙니다. 제가 잘 퍼가요 이러고 퍼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오늘 세미나에 또 한 번에 또 재밌는 키 차트인데, 이 세 번째 키 차트예요,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인구랑 부동산이 별 상관없었다. 두 번째,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다. 세 번째가, 그리고 정부도 바보였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스토리가 점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걸 이렇게 위에 하느님, 부처님, 마호메트가 다 알고 저 멍청한 정치가들을 줬더라고요. 이 일본 정치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잘 봐주세요. 1989년, 90년. 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그때 집을 얼마 지었다? 180만 호를 지었다. 한 해에 180만 호를 몇 년 지었다, 때려졌다? 1, 2, 3년을 때려졌다. 자, 여러분. 일본 인구가 1억이에요, 1억. 자, 4인 가구라면 2,500만 호.
3인 가구라고 해도 3천만 원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죠. 대략 그냥 3천만 원 정도로 통칩시다. 계산 편하게. 여러분, 그러면 집을 180만 원을 지으면 20년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모든 집을 대체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1억 인구가 3명이 한 집에 살면 3천만 가구 아니에요. 근데 한 해에 집을 180만 호를 지었어. 저 속도로 집을 지으면 20년이 안 돼서 3천만 호가 넘죠. 한 17년, 16년이면 모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을 만한 속도야. 여러분, 정말 암만 일본 집이 목조주택이고 지진 피해가 큰 나라라지만 15년, 16년마다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너무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의 내구 연한이라는 게 최소 30년에서 50년 사이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30년에서 50년 사이라고 보면, 제가 살던 대구 남산동 주택은 30년이야. 그렇죠? 동의. 그러나 시범 아파트는 녹물 좀 나올 뿐이지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닌가. 거기는 50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40년째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40년 더 됐다. 그죠?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이라는 게 내구 연한이, 감가상각 연한이 30년에서 50년 정도니까 그 정도에 맞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본은 저때 180만 원씩을 지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되지. 근데 더 문제는, 한 발 더 나갈게요. 더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어. 91년에. 그러면 집을 덜 지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덜 짓고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주택 공급이 이렇게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지어댄 거예요. 그리고 또 1996년 아시아 외환위기 나기 직전에, 아시아 경제가 절단 나기 직전에 집을 또 180만 호를 지어. 왜 짓나 봤더니 1997년에 일본이 세금을 인상한 거예요. 무슨 세금이냐? 소비세라고. 우리 일본 여행해 보신 분들 기억나죠? 최근에는 일본 사람들이 카드를 좀 받아주니까 그래도 잔돈 해결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현금 들고 여행을 가서 물건을 사면 어때요? 마지막 잔돈푼에 밥값의 5%, 8%에 달하는 추가적인 소비세를 징세하니까 잔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던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일본 여행 안 가보신 분 맞나보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일본은 세금을 붙이는데, 그게 우리는 10,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벌써 10%의 부가세가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은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1,800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때는 1,500원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금이 인상되니까, 특히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집값에 안 붙어요. 부가가치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책 부가세 없어요. 면세입니다. 공부하라고.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두 번째, 뭐가 면세냐고요? 여러분, 파 한 단, 시금치 한 단 살 때 부가세 냈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죠? 역시 식료품이 부가세 면세입니다. 세 번째가 의식주에 해당되는 주택가격에도 부가세 안 붙습니다. 다 면세입니다. 대신에 이제 부동산은 뭘 붙이냐면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거기다 이상하게 왜 교육세, 농특세 이런 걸 왜 붙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잡다한 세금을 붙여서 세금이 한 비싼 집 사면 4% 정도까지 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그때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나쁜데 세금을 인상한대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따로 공부하시고. 자, 세금 인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야, 세금 인상되기 전에 집을 미리 지어야 싸게 지을 수 있어. 그러고 지었대요. 집값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일본이 이 짓거리를 했어요. 자, 반대 미국 한번 보실래요? 미국 2006년 버블 붕괴 전에 미국도 똑같았어요. 일본이랑 똑같은 바보짓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저렇게 지어대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되자마자 집이 한 해에 240만 호 지어대던 게 매터 40만 호, 50만 호까지 줄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한 방에 5분의 1 토막이 나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집이 안 팔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적게 지어야지. 그리고 정부의 돈은 자꾸 이상한 공공주택 같은 데 집어넣는 게 집값이 빠지면, 그런데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은행들 구조조정하는 데 돈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더 공공근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줬냐면 푸드 쿠폰을 줬어요. 푸드 쿠폰을 들고 가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극빈층을 구제하기 위한 푸드 쿠폰, 푸드 스탬프를 줬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책을 써야지 왜 집을,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돼 망한 나라에다가 집을 짓냐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제는 알아요. 그때 몰랐어. 이때는 알아요. 바로 뭐냐? 거기가 의원 내각제예요. 그죠? 의원 내각제에다가 족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제가 원래 일본 경제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에요. 93년부터 일본 경제를 한 5년 넘게 팠던 그때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요. 아빠가 국회의원이면 아들, 손자도 국회의원인 집안이 일본 내에 한 50집안 정도 됩니다. 고이즈미 집안도 그렇고요. 아베 집안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아들도 국회의원이에요. 그걸 족의원이에요. 가족이 계속 돌려가며 국회의원을 해먹는다고. 그 지역에 몇십 년, 몇백 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모시던 분들의 자녀가 국회의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선 의원도 한번 제가 봤어요. 14선 의원. 어려서 20 몇 살이 돼서 4년마다 선거를 하셨으니까 70, 80까지 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 숱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96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갈아치워요. 그래서 바뀝니다. 일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권교체가 그 뒤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데에는 자기 동네 모든 사업을 끌어오는 게 국회의원의 능력인 거야.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봤죠. 하루에 차 1000대도 안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국도 쌓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되게 지방에 많아요. 그런 거를 원조가 여기 이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는 되지 맙시다. 아무튼 이런 바보짓을 해서 나라를 2중, 3중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취하는 정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 그죠?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덕분에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일본 경제에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교훈. 야, 일단 집값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일본처럼 올랐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2번째. 정부의 정책, 특히 주택의 공급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봐도 되겠죠? 이제 거의 그림 한 2개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16년이나 18년 사이에 한국 인구 감소하면서 나라 큰일 난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책을 쓸 때는 그게 한국 통계청의 전망이었어요. 한국 통계청이 2005년에 발표했던 인구 전망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06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걸 들고. 자, 그런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잘 봐주세요. 이 파란 선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했던 2005년 인구 센서스의 인구 추계였는데 그때는 2018년이 인구 절벽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랬어요. 근데 재작년에 했던 인구 센서스의 새로운 인구 추계에 따르면 1932년이 인구 절벽이래요.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코딱지만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의 감소 시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예측해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018년 내년이 인구 절벽이라더니 32년이래요. 너무 놀라워서 조사를 해봤죠? 해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오래 살아요.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렇죠. 저도 요새 상가집에 원래 봄에 상가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초겨울에 상가에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노인분들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봄 그리고 초겨울입니다. 그때가 이 일기가 변화가 막심해서 그런지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는데 초봄이나 초겨울에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남자 나이는 60대에서 70대 사이에 한번 돌아가시는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지나고 나면 대부분
8순 넘어야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평균이 확실히 보이더군요. 그죠? 90입니다. 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몇 살인가 여기 나와 있죠. 45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만 45세 여성 기준으로 평균 지금 몇 살 더 사냐 하면, 평균이에요 이거? 42살 더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만 나이 87세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더 무서운 통계 하나 더 해드려도 되죠?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저게요, 한국 평균이에요. 그죠? 우리 아까 내가 평균 믿지 말라 그랬죠? 자, 시작합니다. 대졸자 여성과, 저 나이에 대졸자는 굉장히 인텔리시죠? 자, 대졸자 여성과 고미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내지는 그 이하 학력 가진 여성으로 구분을 했더니 기대 수명이 12살 차이 나더래요. 네, 대졸 여성이 중졸 여성에 비해 12년 더 산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남자는 더 심해요. 남자는 14년 차이 난답니다. 여러분, 일단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 지금 전체 최근에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70%가 대학 진학하잖아요. 왜 대학 진학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약 먹으라 그러면 약을 잘 먹는다는 거죠. 그 차이가 제일 크대요. 약 좀 드세요 그러면 진짜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랑 안 그런 사람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 의존성 약물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약물이 있잖아요. 첫 번째, 술. 그죠? 저도 술 없이 못 사는데 아무튼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가 약물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우리나라에 심하지 않은데 선진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한번 얼마인지 아세요? 6,030원이에요, 시간당. 1990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1990년에 혹시 8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가가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게 오른 나라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계산이 전혀 안 되는 나라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산동 저희 집은 30분의 1토막, 50분의 1토막이 났던 셈이에요. 집값이 안 올랐다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50분의 1토막, 30분의 1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실패였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6,000불인데 그걸 1년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1,400만 원 정도, 2년 차라면 1,500 정도 됩니다, 연봉이. 왜냐면 퇴직금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 정도 일을 시키면 퇴직금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1인당 국민소득 환산을 대충 해보면 13,000불 정도 나오죠. 최저임금만 그 정도 받으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000불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이 말을 뭘 뜻하냐 하면 앞으로 10여 년, 20년은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한국에 계속 돈 벌러 올 외국인이 유입될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뜻하죠.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외국인 등록 인구가 180만 명이에요. 참고로 2005년 인구 센서스 때는 30만 명이었습니다. 매년 얼마씩 느냐고요? 2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엄청난 주택 수요가 생깁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살고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특징이 생겨요. 이거가 오늘의 5번째, 맞나요? 4번째인가? 4번째 키 차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뭐냐? 건물 착공. 여러분, 이거 수주 아니에요. 땅을 판 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통계가 수주 통계밖에 없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주했던 것 중에 진짜 땅을 파고 사람 입주한 건 70%, 8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수가 되게 많아요. 공공, 수주 이런 거를 통계가 안 맞더라는 거죠. 착공입니다. 자, 착공과 주택 가격 상승률의 관계 봐주십시오. 어때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것도 고백할게요. 이 그림은요, 제가 또 그린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퍼왔어요. 김효진 씨가 쓴 책, 나는 집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이 그림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저자한테 퍼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데이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1. 옛날에는 주택 공급이 한 해에 150%씩 증가한 적도 있다. 150%. 그러니까 작년 공급 대비 올해 공급량이 150% 증가한 적이 있다. 근데 최근에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20% 정도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공급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가격의 변동성도 죽었어요. 그죠? 쭉쭉쭉쭉 이 고점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네, 공급이 마이너스를 확 파면 주택 가격의 하락도 멈추고 그 뒤 공급이 회복될 때쯤 가격도 회복된다는 거죠. 보시면 공급 바닥, 가격 바닥, 공급 바닥, 가격 바닥, 공급 바닥, 가격 바닥, 공급 바닥, 모르겠어요. 저는 내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 몰라요. 우리 박은갑 박사님한테 꼭 여쭤보시고요. 박 박사님 도망가겠다 이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제가 봐서 인구가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제가 봐서는 2030년에도 감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더 들어오고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2040년쯤 돼야 진짜 인구가 감소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남았죠. 20년이 뭐야? 23년 더 남았죠. 그 정도 돼야 인구가 감소할 테니까 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을 결정짓는 최고의 중요한 요인은 뭐야? 수요가 꾸준하다고 가정하면 공급인 거예요. 아까도 미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공급이 줄면, 공급이 마이너스를 가면, 이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할 때 부동산 시장이 망하네,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야, 데이터 좀 확인해보고 이야기해. 우린 그런 거 없거든? 두 가지 다잖아요. 그죠? 인구도 감소 안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도 별로 그렇게 안 늘었어요, 요새. 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전체 아파트 구입자, 아파트예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주택의 70% 가까이가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 통계로 한번 봅시다. 참고로 1980년대에는 전체 주택의 70%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봐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50대 주택 구입 비율이 파란 선은 2011년, 검정선은 2015년, 재작년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전부 집을 다 매수자로 돌아섰어. 45세 이상 12%가 14%, 50세 11% 11.4, 55세 7.4가 10.0, 60세 이상은 세상에 10.5에서 14.1. 58년 개띠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50대 후반, 60대 접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택 구입 세력이 됐어요. 왜? 이유는 두 가지지. 첫 번째 뭐예요? 집을 팔고 예금을 넣으려고 보니까. 집을 팔아야 노후를 설계하겠다며 예금을 드는데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지금? 1%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어때요? 주택 가격 대비 몇 프로? 70%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한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가 5억짜리 집을, 완전히 위너다. 그죠?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잖아요. 한국에서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 20%야. 5억을 들고 있어. 자, 5억을 팔고 전세로 나 가면서 그 돈으로 예금해서 나 노후를 설계하겠어. 자, 그러고 딱 가면
전세 3억 5천입니다. 그렇죠? 70%. 그러면 1억 5천 남아. 그 돈 들고 예금을 딱 넣으면 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월세로 가면 되지 않냐고요? 이 양반아, 월세를 가는 순간 매월 내가 그걸 월세를 얼마를 넣어야 될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순간 이자 지금 10만 원 나오는데 웬만한 서울의 빌라, 그것도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 4층이 월 100만 원 넘어요. 방 2개짜리 빌라가. 그죠? 서울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가 월 100만 원이 넘어요. 월세가. 인천 작전동 이런 데 가면 50만 원, 제가 저도 한때 집 사러 다녔어요. 저라고 이 고민 안 하고 책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전 그때 국민연금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주로 이사를 갔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저도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파트 팔고 인천에 공항철도 개통되면서 그때 인천 2호선 개통되는 역세권 근처에 빌라 사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 딱 가니까 월 50만 원이에요. 월세가. 서울은 100만 원인데 인천 딱 가니까 월세가 50만 원인 거예요. 왜? 구매력이 차이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부동산 관련해서 임장 하잖아요. 임장. 그죠? 다녀보시면 알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 58년 개띠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 자기 자산이 4억 되는 분이라 해도 지금 아파트를 팔고 어디 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 집을 팔더라도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는데 또 모든 네트워크와 인맥과 자녀가 다 서울에서 인근에서 뭔가 살고 있다면 이사 가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서 이 집을 팔고 뭘 가는 대안을 찾기보다 두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지. 첫 번째,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3억, 4억 대출받아 그걸로 빌라를 사서 임대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차라리 그 집을 주택연금 가입해서 60 넘어서부터 연금 받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답이 대충 나오는 거예요. 일본 베이비붐 세대, 90년, 95년에 은퇴했던 일본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 25배 오른 집값을 들고 탁 팔고 6% 예금을 받았으니까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할 때 나라 망해도 난 하나도 당연하다 생각해, 솔직히.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은 58년 개띠 평생 노력해서 집을 딱 팔라고 보니까 별로 버블도 아니야. 게다가 입지를 좋은 데 잡았으면 좋았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이야기해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대구 남산동 단독주택 안 산 거면 그 사람 대박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대략 나온다고요. 인생이라는 게. 평균적인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4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대박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은퇴하고 먹고 살 길을 찾으려니 국민연금 넉넉하게 많이 부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노후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이 와이프 기준 40년, 자기 3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뭔 수로 노후를 설계하냐고요. 그러니까 계단 쓸고 닦을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차라리 임대 놓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대출이 150조나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사실상 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58년 개띠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6월호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요지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단순한 변수, 인구가 감소하네, 어쩌네, 그런 하나로만 세상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너무나 다양한 요인,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남마처럼 얽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코노미스트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손쉽게 이것만 보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별 수 없다. 그죠? 눈 부릅뜨고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주택시장에서, 그죠?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계속 감소인지 플러스인지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주택 전세 가격 대비 집값이 너무 싸다 싶으면 좀 관심 가져보고, 주가가 버블이 없다 싶으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공포에 질려 도망만 쳐서는 절대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구 절벽이네 뭐네 하는 그런,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용 겁주기에 놀아나지 말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수익 따져 계산해서 지금 얼마든지 저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제가 맨날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력되면 달러 자산 좀 사놓고, 그렇잖아요. 환율의 미래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가지는 최대의 문제는 결국 제가 봐서는 변동성이에요. 그죠? 가격의 급등락이 2008년 글로벌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이런 급격한 주기 변동이 있을 때 한국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하면 위험을 해지하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